우리 역사 속에 이 라이벌들이 많이 존재를 했잖아요. 보면 뭐 김춘추와 영계소문, 명성황후와 또 흥선대원군은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지만 또 정치적 라이벌이죠. 이런 라이벌 관계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문화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H.O.T와 잭스키스, 남진 나훈아, 뭐 이 두 가수의 경쟁이 또 한때 엄청 치열했어요. 바로 이렇게 라이벌로 그 시대를 조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인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 건국의 최고 인물 누구를 떠올리죠? 당연히 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인물은 이 조선 왕조 건국을 하고 또 첫 번째 왕이 된 태조 이성계를 둘 수 있죠. 항상 1인자는 그 존재를 하는데 2인자를 두고는 바로 이렇게 다투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신권 대표주자 정도전, 그리고 이 왕권 대표주자 이방원. 이 두 사람의 경쟁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서로는 내가 그래도 이성계에 이어서는 넘버 2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두 사람의 이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최종 또 승리자는 누구인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 다 고려 말에 본격적으로 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인물이고요. 이 정도전은 이성계가 이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는 그 시점부터 최고의 이런 그 참모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이방원은 바로 이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죠. 고려 말 가장 조선 건국의 걸림돌이 되었던 정몽주 격사를 주도했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넘버 2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정말 이성계 다음에 최고 공신인지 한번 소개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전이라는 인물 우리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그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짠 인물이다. 그리고 이 정도전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한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라 우리 세운 고조라는 인물, 흔히 이제 유방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인물 있죠. 이 한고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이 장량이라는 인물인데 장자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했다. 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성계보다도 내가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공로자다, 이런 표현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국 후 7년이 채 못 돼서 바로 그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원에 의해 이 죽임을 당했고, 그 후에 그에게는 역적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다녔고, 이제 복권이 된 것은 거의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을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조선이 거의 이제 멸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도전의 이름은 한동안은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요. 예전에 그 1990년대 후반에 했던 영웅의 눈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되었고, 2014년에 했던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서는 야,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나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1342년 고려 충혜왕 보기 3년에 이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정문경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정도전의 아버지 정문경도 고려 말 형부 상서를 지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위직을 역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지방에 있는 아들을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이 개경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당시의 최고의 학자인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주에 가시면 삼판서 고택이라고 이 고택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정도전이 윤영기를 보냈던 곳이에요. 아버지 정운경이 이 집을 이 사위에게 물려줬고요. 이 사위가 다시 그 사위에게 물려줘서 결국은 이 정운경으로부터 그 사위 황유정, 그리고 그 황유정의 사위의 또 아들이 이 판서직, 요즘으로 치면 장관직을 지내면서 삼판서 고택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요즘 또 우리 보면 저 집 뭐 정승집이다, 저 집 판서집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제 고려말 유학을 하는 거죠. 개경으로 와서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성균관 대사성,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총장쯤 돼요. 그 모근 이색이라는 사람의 청거를 받아 성균관 박사가 되면서 성리학 이념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 정말 현재 세상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판단에서 이 세상을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젊은 날에 이제 굳히게 되고, 특히 정도전이 성장할 무렵에 이 왕이 공민왕이에요. 이 공민왕이 새로운 젊은 세력들을 상당히 육성을 시켜요. 신흥 사대부라고 하는데, 그런 공민왕의 후원에 힘입어서 정도전이 본격적으로 고려 말에 이 학자로서 관리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공민왕이 1374년에 시해를 당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번 정직이 요동쳐요. 그래서 이때 이 우왕 즉위 이후에 이인임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하는 친원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고, 바로 이 1374년 75년 무렵에 해서 바로 이제 유배기로 오르게 되는데요. 유배를 갔던 지역이 현재 전라도 나주의 거평부곡이라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 진짜 문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그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도전에게 딱 들어온 인물이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원래 그 함경도 함흥 출신 시골 무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역사는 그를 중앙으로 불러냅니다. 바로 이 고려말은 왜구와 홍건족, 여진족의 침입으로 상당히 그 힘들었던 시기였고,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항상 무장이 필요한 시기가 돼요. 그때 이성계가 정말 전투하는 곳마다 승전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그 이름을 각인시켰고, 이 무렵 이제 정도전이 유배에서 풀려나거든요.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을 하려면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성계를 1383년 가을에 함주 막사로, 지금의 함흥이죠, 함흥 쪽으로 이성계를 만나러 가요. 바로 이때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역사의 정말 수레바퀴를 완전히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역사에서는 기억이 됩니다. 이성계의 무력, 군사력, 그리고 이 정도전의 문,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브레인, 지략, 이런 것이 합치되면서 역사는 새로운 혁명의 길로 접어들어갔고, 결국 이성계가 1388년이죠.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는 이 위화도 해군을 단행합니다. 이때 사실은 왕명을 받아가지고 요동정벌에 나섰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결국 그 사불가론이라고 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리고 이 농번기인 여름철에 출병할 수 없고, 또 우리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허점을 노릴 염려가 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화로에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지금도 우리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실 조선 건국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창궐이 조선 건국에 약 한 25% 정도의 지분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이성계는 완전히 이제 그 군권을 장악을 했고, 이제는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바로 한때는 동지였던 바로 이 정몽주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몽주는 이성계하고 뜻을 맞춰 가지고 위화도 해군까지도 동조를 했지만,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이 주도해서 왕조를 바꾼 이런 논리를 펴는 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몽주라는 인물도 상당히 고려말 아주 중요한 이성계, 정도전의 라이벌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변수가 생겨요. 바로 이 이성계가 이 무렵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를 하게 돼요. 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을 기회로 정몽주 세력이 반격을 갑니다. 그때 공양을 움직여서 정도전과 같은 이런 세력들을 다시 유배를 시키고, 그리고 이성계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때 바로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어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6명이 있었고, 계비였던 신도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 방번, 방석 이렇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중에서 유일하게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원은 상당히 요즘 표현을 하면 문과적인 재질이 오히려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태종은 상당히 좀 무인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인물로 많이 묘사되고, 특히 예전에 영혼 눈물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우리 유동근 씨가 이 태종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체격도 좋고 이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록 기록에 보면 태종이 명나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방원이죠. 명나라로 사신으로 갈 때 제 아이는 항상 또 몸이 약하고 참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이 태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건장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 바로 이때 이 정몽주 세력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회를 삼아서 이성계를 탄핵하고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알아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 먼저 아버지 이성계에게 이 정몽주 제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성계는 상당히 반대합니다. 이 정몽주 같은 이런 정말 명망 있는 인물을 제거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엄청 욕을 먹는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런데 바로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결과적으로 습격을 하는 거죠. 이때 아버지 문병 왔다가 돌아가는 정몽주를 이 지금의 개성 선주교 부근까지 쫓아가서 철퇴를 내리쳐서 살해했다. 우리 워낙 국어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내용, 이것도 이 후대에 다시 이제 들어간 이야기다라는 말도 많은데요. 사실 실록 기록 같은 데는 나오지 않아요. 이때 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먼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이런 시조를 먼저 제시를 했고, 우리한테 협조해라, 대색이 울었다 이런 뜻인데, 이때 정몽주가 어떻게 화답하죠? 이거 정말 국어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로 시작되고, 항상 마지막 장면에서 nim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요 대목에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밑줄 쳐 이러면서 님,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번 고려, 2번 조선, 3번 고조선 뭐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고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 변함없음을 이제 파악한 이방원이 바로 이때 이 정몽주의 사례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가장 장애가 됐던 인물인데, 정몽주 살해하면 아버지 태조 이성계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성계가 엄청 분노를 합니다. 네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려 말에 정몽주 격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오히려 불신을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했을 때 정작 이방원은 1등 공신에도 척봉이 못 되죠. 이 정도전은 개국공신 1등. 그러니까 이 고려 말 요 조선이 건국되는 상황까지를 본다면 정도전은 개국공신 1등에 올라 이성계의 최고의 총애를 받은 데 비해서 이 이방원은 공신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 말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은 정도전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라이벌의 관계는 고려 말이 아닌 이제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이때 보면 이성계 웬만하면 정도전 말 잘 들어주는데 이때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왕이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고, 그런 이방원에게도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건국의 가장 큰 장애 세력이었던 이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정도전은 다시 이제 요직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성계 세력이 민심을 수습하는 대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이 과전법이라는 전제개혁인데요. 기존의 고려 말에 세력가들이 차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토지를 몰수를 해서 새로운 관리와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세금을 10분의 1만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확량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던 것을 10분의 1만 내면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에 이런 말들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이성계가 내려준 밥이다 해서 이밥, 한경도 사투리로 입밥. 우리 그래서 지금 또 하얗게 이렇게 쌀처럼 생긴 나무들을 입합나무라고 하는데, 바로 이밥이라는 그 용어에서 민심의 지지를 확실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한 후에는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인 이제 공양왕을 실질적으로 밀어내죠. 형식상으로는 공양왕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성계 세력의 압박에 의해서 공양왕이 왕위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관들이 그 집으로 가서 옥새를 전해주러 가죠. 그때 이렇게 기록에 보면 처음에는 이성계가 나 이 옥새 못 받겠다고 왜 우리 집에 함부로 오느냐,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때 정말 신하들이 이성계 그러시면 우리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했다가는 뭐 바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성계가 마지못해 옥새를 받는 형식으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린다. 그래서 그럼 우리 조선 건국은 언제인가? 1392년 정확하게 7월 17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7월 17일 우리 무슨 날하고 또 관련이 있죠?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이거하고 무슨 연결이 있나? 조선왕조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1948년 우리 헌법을 공표를 할 때 그 당시 분들은 아무래도 조선시대하고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왕이면 발표하는 날 조선 건국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1948년 7월 17일 날 이제 제헌절이 된 게 건국과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이 건국이 되기는 했는데 이성계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도 거의 500년 가까이 수도였고, 이러다 보니까 개성의 귀족들이 상당히 반발해요. 그리고 또 고려의 그 관리들 중 상당수도 출사를 거부해버립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하면 고려시대 이 개성의 두문동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었던 관리들이 대부분 출사를 거부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말 뭐죠? 두문불출. 두문동 사람들 나오지를 않더라. 우리 이런 말들이 시대를 이어서 쫙 유행어로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연산군 때 흥청이라는 기생들 막 불러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노니까 너무 이제 엉망이다라는 거죠. 저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 뭐죠? 흥청, 망청. 예나 지금이나 음률에 강하다, 라임에 강하다라는 거, 이런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도 건설하는 데는 이성계가 가장 주도적으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전조차도 한양천도에 사실은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라 건국돼가지고 아직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수도까지 옮기면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집니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어요. 이때 보면 이성계 웬만하면 정도전 말 잘 들어주는데, 이때는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왕이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고 해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 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뭐 지금 그 당시에 이 개성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백화점도 많고 극장도 있고 여러 시설도 좋은데 한양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가기를 꺼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성계의 주도하에 한양 천도가 단행된 게 1394년 10월 28일. 1994년 10월에는 조선의 수도로 된 것이 이제 600년이다 해서 많은 기념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남산 한옥마을에 가시면 그때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94년 요 시점에 그 생활상을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개봉일이 언제냐면 2394년이거든요.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지 1000년 후에. 아마 여기 뭐 저를 비롯해서 이 타임캡슐 직접 보실 분들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데는 산으로, 4곳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또 한강을 끼고 있어서
한강의 물길을 이용해서 세금으로 거두는 곡식을 운반한다든가 또 뭐 소금을 운반한다든가 이런 것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양으로 이제 도읍이 결정이 되었고요. 바로 이제 궁궐 건설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계속 주도해 나가는 게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달리는 반면에 바로 이방원은 소위 조선건국 과정에서 찍혀가지고 거의 전면에 등장을 하지 못하고 그나마 태조 이성계가 배려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하고 조선 관계가 초기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원을 불러가지고 너가 좀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왕실 아들 중에 또 제일 똘똘하니까 가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하고 오라고 해서 이방원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1394년에 파견이 돼요.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 같으면 중국에 뭐 가는 거 뭐 비행기 타면 뭐 한 2시간이면 뭐 금방 가지만 그때는 정말 엄청난 고행의 길이에요. 그런 어려운 그 길은 방언 보고 가라 그러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서 뭐 궁궐 조성이라든가 도성 건설 이런 정말 빛에 해당하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정도전에게 맡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95년 9월에 이 조선의 정궁 경복궁이 완성되는데 이 경복궁 완성에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도전이다. 그리고 이 정도전이 바로 궁궐 이름도 짓게 됩니다. 재미난 기록이 있는데요. 궁궐이 완성되고 나서 태조 이성계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이 좀 건하게 취했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정도전, 삼봉, 호가 삼봉이죠. 삼봉, 이 궁궐 이름 한번 지어봐 이러니까 정도전이 이때 어떤 구절을 떠올리느냐 하면 이미 술을 마셔서 취하고 큰 덕으로 배가 부르면 군자께서는 만년토록 경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궁궐 이름이라든가 책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 정할 때 가장 근거로 삼는 게 시경이라든가 서경과 같은 중국 고전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성계가 술이 취한 그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정도전이 지금 바로 이 시경에 전하께서 술 취하시고 덕으로 배부르시면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라는 이런 뜻도 담겼으니 궁궐 이름을 경복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도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단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을 때는 술 취했을 때 받아라 라는 진리를 확인시키면서 이때 이제 이성계 기분 좋으니까 그래 좋아 해서 경복궁으로 이름 정해지고요. 경복궁의 각종 정각 이름들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이런 이름도 다 정도전이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뜻이 담겨 있죠. 정도전은 이 궁궐 조성에 이어서 도성, 한양도성 지금도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4곳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낙산, 인왕산, 그리고 남산, 그리고 북쪽에 북악산까지. 그래서 이렇게 4곳 산을 둘러싸는 한양도성 대략 한 18km라 그래요. 이 한양도성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도 정도전이 지휘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양도성을 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북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의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1구간부터 9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서 징발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쌓게 했다. 그리고 이제 도성을 쌓은 후에는 요 도성을 통과하는 문을 이제 조성을 해요.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이문, 남쪽에 숭례문, 북쪽에 숙정문. 여기에도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유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이념이 인의예지. 그래서 흥인지문의 인, 돈이문의 의, 숭례문의 예, 숙정문의 꾀정자, 지혜정자는 지혜지자하고도 통한다 해서 인의예지. 그리고 이 중앙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이 제야의 종치는 바로 이 보신각. 그래서 이 보신각의 신까지 해서 인의예지신. 이런 이념을 구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념을 건물에 구현해서 이것을 항상 백성들이 체득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거의 주도했던 인물이 정도전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명나라에 그냥 가서 그 외교적 임무 수행해 오고 그 이후에도 그 존재감 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이방원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절치부심했던 이방원의 본격적인 습격은 세자책봉이라든가 정도전이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는 사병 혁파 조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이방원의 역습은 1398년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이방원을 정도전이 자극하는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해요. 너무 남자가 뭐 그렇게 쪼냐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바로 급습을 하는 거죠. 조선 건국 후에 한양천도 경복궁 건설, 도성 축조 관리 모든 것에서 이성계의 강력한 신임 속에 꽃길을 걷는 정도전. 그에 비해서 아버지한테 찍혀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이방원. 그 이방원은 상당히 절치부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방원이 정도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태조 이성계의 후계자 책봉 문제인데요. 원칙적이라면 적장자였던 이 방우가 맏아들이거든요. 이 방우의 세자 책봉이 단행이 되어야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실록의 기록에 보면 방우를 세자로 책봉하려는 조정의 의논이 있게 되자 신덕왕후 강씨가 몰래 엿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왕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 왕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일 밤마다 우리 막내 얼마나 이쁘냐고 얘 왕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릴 거 이러면 태조 이성계 흔들립니다. 이때 이성계 나이가 그 당시에 58세. 요즘 기준으로 하면 거의 7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러면서 최고의 참모 정도전에게도 자문을 구하니까 정도전도 방석세자 책봉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정도전의 입장은 조선이란 나라는 왕이 강한 권력을 갖는 것보다는 자신과 같은 재상이 강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왕은 세습되는 존재니까 이게 완전 보장이 안 돼요. 세종과 같은 왕도 나오기도 하지만 연산군 같은 왕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재상에게 힘을 실어주면 안정적으로 전국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서 방석같이 나이도 어리고 뭔가 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의 포지션이 커진다. 바로 이런 부분이 이방원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어떻게 세운 조선 왕조인데 계모 소생인 저 방석이 왕이 되는 거 이게 말이 돼? 거기다가 정도전이 완전히 여기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죠. 여기에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더해집니다. 바로 이 사병혁파논인데요. 정도전이 이제 군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명나라를 건국했던 주원장은 조선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조선에서 올라온 외교문서 보고 맨날 이거는 불손한 표현이 많다. 이 외교문서 작성자 누구냐 이러면서 콕 집어서 정도전을 지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정도전 압송해라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정도전은 상당히 명나라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로 방원은 명나라의 그 사신으로 다녀왔잖아요. 주원장을 만났어요. 그때 주원장이 또 방원 되게 똘똘한 왕자라고 상당히 칭찬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방원은 상당히 친명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 이런 또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준비를 합니다. 진법훈련을 하려면 이 공병들이 많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정도전이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들을 다 혁파하자.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정도전이 이방원 견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원이 보유한 사병이 많았거든요. 방원에게 사병 혁파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기반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방원도 워낙 그때 정도전의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무기까지 다 반납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또 이방원의 부인이었던 나중에 원경왕후가 되는 분인데요. 너무 남자가 뭐 그렇게 쪼냐 이러면서 이거 무기 우리 집에 숨겨놓으면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방원이 정도전을 역습을 가하는 왕자일안의 성공에는 왕비의 집, 이 부인의 집에 숨겨놓은 이 무기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위기의 순간에는 또 여성들이 상당히 센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방원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런 그 갈등 구조 속에서 마침내 방원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1396년에 이 방석의 생모였던 신덕왕후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방원이 이걸 그대로 이제 둔다면 방석이 바로 이제 왕이 되겠죠. 이 사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형제들을 규합을 해나갔고 여기에 가장 정적이 된 인물이 정도전이다. 왜? 방석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정도전을 제거하지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 무렵 되면 정도전의 동선을 계속 체크해 나가요. 이 1398년 8월에 정도전이 남은이라는 사람의 첩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정도전도 이방원 견제해요. 정도전이 입수한 정보로는 방원이 태조 이성계가 이 병이 나서 경복궁에 들어갔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오래간만에 이 경복궁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마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남은이 첩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때 방원이 또 정보를 얻어가지고 정도전 저기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궁 밖을 빠져나와요. 내가 지금 복통이 생겼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정도전이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바로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전의 집은요, 지금의 서울 종로구청 자리예요. 정도전이 피습당한 곳은 지금 바로 인사동 끝자락에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서 피습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전을 제거한 후에는 그 세자인 방석마저 강화도로 유배시킨 후 살해한 이 사건을 우리가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왜 왕자의 난이라고 그럴까요? 방원과 방석 간에 일어난 왕자들끼리의 변란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방원 이 뒤끝도 많아요. 이 정도전의 집을 몰수를 해가지고 이 사복시라 해서, 사복시는 조선시대 말먹이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짐승이나 길러라 이게 상당히 이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전의 집이 사복시가 되고 일제강점 시기에는 수송초등학교가 들었습니다. 수송초등학교가 이 도심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기에 지금은 종로구청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종로구청 앞에 가면 정도전 집터라는 표지석도 있고요. 또 약간 옆쪽으로 가면 사복시터라는 표지석도 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방원 뒤끝 좀 많은 사람이다. 이 정도전은 사실은 조선 건국의 최고 설계자이면서도 조선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상황은 보지 못한 채 1398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정적 이방원에 의해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그가 제시했던 민본 사상이 오늘날에도 이거 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었다라는 거죠. 대개 임금은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하는 것이니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의 민본 사상에서는 관리를 잘 뽑아서 모든 것의 핵심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들을 조선경국전이라든가 경제문관과 같은 책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선이란 나라의 토지제도라든가 세금제도, 교육제도, 과거제도 모든 제도에서 이 백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을 설파를 하고 그것을 실천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바로 이 정도전이란 인물이 600년 전 인물이지만 이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최후를 마치는 순간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비겁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방원 부하들이 습격을 하니까 이웃집 민부라는 집에 도망을 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이제 민부가 고발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누가 도망왔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 있다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좀 굴욕적인 장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기록에 보면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예전에도 그 정한군, 방원을 말해요. 이방원. 정한국께서 저를 좀 살려주셨으니 지금 또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실록의 기록에는 목숨을 구걸하는 정말 고려 말의 혁명가였고 조선왕조의 설계자고 개혁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정도전의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실록 역시 승자의 기록이다. 이 태조실록은 태종 때 편찬이 돼요. 그리고 이 조선왕조실록은 사실은 편집자료예요. 사관들이 쓴 사초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소위 편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도전에게 좀 불리한 이런 내용들을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도전 최후의 장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정도전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정도전과 또 이방원의 라이벌 관계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경복궁하고 창덕궁이에요. 이 경복궁 건설을 주도했던 인물은 정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태종이 왕이 된 후에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아요. 새로운 궁궐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창덕궁이다. 그래서 이 경복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어떤 논리를 드느냐 하면 이 경복궁은 왕자 일환이 일어나가지고 터가 좋지 않다. 새로운 궁궐을 지어라 라고 만든 게 바로 창덕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울의 이 고궁에서도 대표되는 이 경복궁하고 창덕궁에서도 두 인물의 어떤 라이벌 관계가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어떤 실질적으로 이끈 주역이었지만 이방원에 의해서 빨리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정도전이 구축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시스템은 이후에도 그대로 간다. 정도전이 강조했던 신권 중심의 어떤 정치 사상, 그리고 이방원은 바로 이제 태종으로서 왕위에 오른 후에는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바로 이 조선의 역사에서는 이 왕권이냐 신권이냐가 항상 정치에서 신권, 어떨 때는 왕권 우위, 이런 정치적 국면이 이제 계속 전개된다는 것을 볼 때 조선 건국의 두 주역, 한때는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또 큰 흐름으로 보면 조선이란 나라의 기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도전, 이방원 두 사람의 역할은 결코 작지가 않다. 라이벌이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선이란 나라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동반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촌과 조카, 전왕과 후왕,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관계인데요. 철퇴를 살피기 위해서 여장을 했다 그래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철퇴를 눌러서